안녕하세요. 게임캔버스 9번일입니다. 신입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을 유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획자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상담 때 자주 하는 말인데요. 특히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것과 게임을 만드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게임 기획자의 시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기획자는 유저의 감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게임을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또한 게임의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를 파악하고 라이브 서비스 운영 관점에서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오늘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보면서 게임 기획자로서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연출하고 개봉을 해야 되는 감독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관객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흥미롭고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며 전체적으로 재밌는 영화라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감독의 입장은 다릅니다.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지, 스토리 구조를 어떻게 잡을지, 촬영을 어떻게 진행할지, 편집을 어떻게 할지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즉 영화의 시나리오만 보고 내용이 재밌으니까 영화로 만들자라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를 실제로 촬영하고 개봉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토하고 결정하겠죠. 영화 산업처럼 게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몬스터 헌터, 엘든링, 발더스 게이트 3보다 더 재밌는 게임을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상상한 바를 구체화하고 상품으로 출시하는 과정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게임 기획자의 시각을 찾는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실제 게임을 분석하면서 게임 기획자는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2010년대 최고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저들이 열광하는 게임성은 물론 글로벌 매출로도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저도 다른 기획자들과 롤도 많이 하고 기획자들끼리 재미난 분석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유저의 시각으로는 알기 어려운 기획자 관점의 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롤에는 사일러스라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작년 롤드컵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사일러스로 캐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망생 여러분들은 이 챔피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챔피언 담당 디자이너 입장에서 사일러스를 역으로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예측해 볼게요. AP를 기반으로 하는 근접 챔피언을 디자인해야지. 근접 챔피언이니까 적에게 돌진할 수 있는 스킬을 2개 추가하고 나머지 하나는 원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는 스킬로 채우자. 다른 근접 AP 챔피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궁극기를 독특하게 디자인할 거야. 그래, 다른 챔피언의 궁극기를 뺏어오는 메커니즘을 추가해야지. 근접 챔피언의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사슬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으로 디자인해봐야지.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과 저의 분석이 비슷했나요? 방금 말한 이런 설명 방식이 대표적으로 유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게임 기획자 관점에서 사일러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 단계는 비슷합니다. 컨셉과 스킬을 디자인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 좀 다른데요. 사일러스의 궁극기는 상대의 궁극기를 뺏어오는 메커니즘이야. 현재 우리 챔피언과 스킬 테이블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궁극기를 별도의 스킬 테이블로 구분해야 될까? 변신형 궁극기를 가진 챔피언은 하드코딩으로 개별 대응을 해야 되겠어. 사일러스 챔피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챔피언의 스킬 구조를 리팩토링 해야 되겠군. 스킬 테이블의 구조를 다시 잡아야 되겠어. 혹시 지망생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시각으로 사일러스를 분석한 분이 있을까요? 사일러스는 현업인의 생산성 관점에서는 정말 최악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나올 때마다 사일러스 궁극기도 손봐줘야 되니 말이죠. 현업인이라고 이렇게 다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게임 기획자라면 제가 말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롤에서 용이나 바론,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아티칸 같은 중립 몬스터도 분석할 수 있어요. 유저라면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중립 몬스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획자라면 초반 전투를 유도하고 초중반 그리고 후반에 걸쳐서 한타를 위해 모여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특히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서 필요한 중립 몬스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롤의 요소 하나하나를 기획자의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게임은 원신입니다. 작년 지스타와 신작 모바일 게임을 보면 원신 라이크 게임들이 상당히
상당히 많죠. 그만큼 많은 게임 기획 지망생들이 원신을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게임사가 제2의 원신을 목표로 게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신의 보스 몬스터의 보상 구조를 기획자의 시각으로 분석해 볼까요? 유저들은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당연히 보상을 즉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신에서는 보스를 잡아도 보상이 바로 드랍되지 않죠. 많은 일반 유저들은 이 시스템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냥 보스를 잡으면 즉시 보상이 나오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기획자의 시각에서 보면 게임의 안정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한 필수적인 설계입니다. 원신은 서버 기반의 게임이며 보상을 서버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만약 보스를 처치하고 바로 보상을 드랍하는 방식이라면 서버 부하가 증가하고 클라이언트 변조와 같은 매크로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레진 시스템을 통해서 보상의 획득 속도를 조절하고 유저의 게임 플레이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서버 부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게임 운영을 고려한 설계인 거죠. 유저의 입장에서는 원신을 젤다의 전설을 완전 카피한 게임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물론 원신은 시작이 젤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컨셉과 전투 방식, UI나 장르만 봐도 젤다에서 파생된 게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게임 기획자의 시각에서 보면 젤다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운영되는 게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게임의 코어 요소도 젤다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만들어진 게임인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게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어떠신가요? 게임 기획자의 시각이 유저와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현업에서는 게임을 기획할 때 단순히 재미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기획, 레벨 기획, 밸런스 기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민하죠. 또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시로는 리니지입니다. 리니지는 유저의 시각과 기획자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핵심 시스템을 살펴보면 캐릭터 충돌 시스템, 강화 시스템, 도감이나 보스의 드랍 시스템 대부분은 리니지라는 게임의 구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된 시스템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불편하거나 과금 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게임 기획자 시각에서 보면 리니지의 게임성과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설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금 중심인 것도 맞습니다. 리니지는 아이템을 유료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들은 아이템까지 돈으로 파는 악랄한 게임사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리니지 라이크에 돈을 써본 입장에서 그게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기획자의 시각으로 분석하면 그 아이템을 돈으로 주고 판다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리니지에는 라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통칭 라인이라고 부르는 1등 길드, 즉 혈맹이 모든 보스를 독식하고 그래서 보스가 드랍하는 아이템도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왕이라고 부르는 2등 길드를 의미합니다. 1등 길드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스를 다 독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른 보스나 던전을 추가해서 반왕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라인 혈맹의 길드원들이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이템 유료 판매 모델입니다. 단순히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게임 내 세력 균형을 조절하는 설계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템을 유료 상품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반항 입장에서는 라인에서 독점한 강력한 아이템을 유료 구매 상품으로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라인 입장에서는 반항이 돈까지 써가면서 뽑은 것이니 콘텐츠에 대한 역차별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항이 유료 상품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면 라인들도 반항들이 캐시 아이템을 결제해서 강해지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경계를 느끼고 그들도 같이 결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설계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 기획자의 시각에서 분석한다면 이 역시 리니지의 근본 구조를 지키면서 리니지만 줄 수 있는 재미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리니지 라이크의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도감이 있습니다. 도감은 다른 게임과 좀 다르게 아이템을 직접 넣어서 증발한 다음에 능력치가 올라가는 구조를 띠는데, 이를 유저 관점에서 보면 아이템을 수집해서
능력치를 강화하게 한다는 의도만 있는 줄 알아요. 기획자 관점에서는 도감이 굉장히 많은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저랩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도감 아이템을 업데이트한다면 무과금 유저들이 다이아 벌이를 할 수 있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레벨업을 열심히 해야 하는 고과금 유저가 저랩 사냥터에 가서 도감템을 파밍하진 않을 거예요. 그들은 경매장에서 흔히 말하는 쌀먹 유저들이 올려놓은 아이템을 구매하겠죠. 또 사냥터 유도도 가능합니다. 버려지는 사냥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냥터에 도감 아이템들을 많이 업데이트한다면 사냥터 분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더 이상 버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매출 상승 방법으로는 상점에 파는 캐시 아이템을 도감 아이템으로 판매한다면 일시적으로 매출을 당길 수 있겠죠. 물론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할 테지만 말이죠. 경매장에 버려지는 아이템들을 회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잡템이 경매장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팔리지 않아서 그 아이템들을 분해해서 만든 결정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도감 아이템으로 만든다면 그 패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너도 나도 경매장에 잡템을 구매해서 분해를 열심히 하겠죠. 오늘은 게임 기획자의 시각에서 게임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획 지망생이라면 오늘 소개한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주 하는 게임의 유저의 시각이 아닌 기획자의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롤에서는 정글 몬스터의 설계는 왜 이렇게 했을까? 발더스 게이트 3의 엄청난 게임 볼륨은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을까? 젤다의 전설의 오픈월드 디자인에도 게임 기획자 관점에서 여러 분석할 가치가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